네, 빈센트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신수가 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네. 또 서적을 출간하셔가지고 네. 경제 지표를 읽는 시간. 네. 어떻게 본다면은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경제 지표가 정말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원래도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역시나 중요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경제 지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투자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저도 이제 경제 지표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네. 딱 보긴 하는데 책에서 이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경제 지표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특히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 말은 곧 경제 지표라는 것이 용어도 어렵고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은 적시성입니다. 즉 경제지표라는 게 현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오늘 녹화일 날짜로 5월 말인데 5월 말에 우리는 6월과 7월과 8월을 바라보면서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경제지표는 흔히 우리가 하드 데이터 중에서 실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GDP라는 것이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1분기 GDP가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즉 우리는 5월 달에 6, 7, 8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미 두세 달 전의 데이터가 최신이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 블랭크가 있는 것이죠. 그 블랭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소프트 데이터라는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즉 소프트 데이터는 경제 주체들한테 물어보는 서베이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시성 측면에서 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하드 데이터는 너무나 좋은데 좀 느리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소프트 데이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소프트 데이터가 어떤 하드 데이터랑 선후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대부분 다뤘고요. 또한 그것을 조금 특색 있게 다룬 것은 뭐냐면 글로벌리 주요국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한국도 있고 똑같은 데이터가 다 국가마다 똑같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경제 이론 중에서 국내 총생산의 항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정부 투자, 순수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 국가별로 소비가 중요한 국가가 있고 투자가 중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은 소비 경제, 즉 소비가 차지하는 게 GDP에서 약 한 67%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소비의 하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실적 데이터를 미리 선행하는 소프트 데이터, 심리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양상으로 중국도 한번 바라봤고 유럽도 바라봤고 한국도 바라봤고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건데요. 결국 경제지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데는 어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딱 무자르듯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프트 데이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베이 위주, 그러니까 대부분 설문조사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 소프트 데이터가 결국 우리가 실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생산, 개인 소비, 고용 이런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하드 데이터에 어떻게 선행하는지 소비 심리가 소매 데이터에 아니면 ISM이 생산 데이터에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것을 주로 다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 데이터에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을 알고 제대로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어떤 단점이냐면 소프트 데이터가 개인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니까 개인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면 쉽사리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엔간히 좋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맞아요. 지난달에도 안 좋고 이번 주에도 안 좋았으면 이전 같으면 좀만 좋아져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대답할 것을 전후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때는 오히려 쏠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이상적 쏠림이 특히 서베이 지표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서베이 지표다 보니까 이번 달과 지난달 게 확정치가 아니고 다소 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우리가 모색할 수 있을지언정 맹신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의 활용법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를 구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프트 데이터에서는 뭔가 약간 좀 나쁜 걸로 나왔는데 하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든지 약간 그런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요. 시차가 달라요. 어떤 데이터는 한 달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안 좋아진 게 한 달 뒤에 안 좋아진다라고 반영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1분기 아니면 두세 달 정도 선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재밌는데요. 이 데이터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어떤 소프트 데이터가 어떤 하드 데이터의 선행 지표인지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피크아웃하고 있죠. 네. 그런데 소비자 물가에 미리 한 2달 정도 선행한다고 하는 생산자 물가도 이미 피크아웃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앞으로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계량경제학적인 통계적 전망에 따르면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진다라는 리니어, 선형, 아니면 넌리니어, 비선형들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소프트 데이터로만 갖고 미래를 조금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베이 지표 중에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도 잠깐 언급할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의 기업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본 것이죠. 이번 달엔 어떨 것 같아? 지난달에 비해서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 근데 그런 서베이 지표 중에서 세부 항목 중에 가격 지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업들한테 물어본 것이죠. 생산자 제품에 사용하는 이런 원재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품들을 얼마나 높은 가격을 짓고 사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최근에 ISM 제조업 가격 지불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이전에 비해서 이번 달 아니면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물건을 사오는 데 있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주석에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 가격 지불 지수가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에 4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제가 미리 4개월 정도 선행시킨 겁니다. 즉 ISM 제조업 가격 지불 지수라는 소프트 데이터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에 약 한 4개월 정도 선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벌어질 미국의 생산자 물가의 향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대로라면은 상당히 앞으로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하다면,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에 몇 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것을 담아놨고요. 이것의 이제 심화 부분은 이거 이제 활용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보고 대표님처럼 곧바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물가가 피크 아웃되고 있고, 그럼 우리가 미국의 물가를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연준, 어저께 FOMC 의사록도 나왔지만, 맞아요. 과연 5월달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6월, 아니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인상할 수 있는 것인가? 연준은 stop and pause, 즉 잠시 인상을 멈추고 좌우를 살핀다 그러는데 좌우를 살핀다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오는지 다시 올라가는지를 살핀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근거를 통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흐름은 일단 5월 달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이 책을 읽는 그 어떤 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자기의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각 나라별로 중요한 경제지표가 무엇이 있는지 책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 미국의 GDP의 67%가 소비다. 네. 그래서 미국은 소비로 시작해서 소비로 끝난다. 네. 그런 워딩을 또 책에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소비 관련 지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골라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소비 그러면 소프트 데이터인 심리 지표가 있어요. 미국은 소비가 워낙 중요하다는 것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경제 지표조차도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입니다.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고 비영리 단체지만 약간의 관의 성향이 있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미국의 소비를 나타나는 심리 지수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자, 소프트 데이터도 두 개이니까 하드 데이터인 실적 데이터도 두 개예요. 하나는 소매 판매라는 것이고요. 리테일 세일즈라는 명칭이고 하나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우리 흔히 미국 투자할 때 PC라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소매 판매와 개인 소비 지출이 미국의 소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하드 데이터인데요.
이거의 성향이 좀 달라요. 소매 판매는 말 그대로 판매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판매는 누가 하죠?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하는 것이고요. 개인 소비 지출은 말 그대로 미국의 가게가, 가정이 얼마나 지출을 많이 했는가. 즉, 개개인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집하는 규모라든지 아니면 범주도 좀 다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주목하는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대리변수, 프락시 아닙니까? 따라서 기업의 놀이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업들로 인해서 추출하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미국의 주식시장에는 좀 더 영향력 있는 경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 미국을 큰 범주에서 보면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반대 한편에 있는 개인 소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 주식 투자 외에 다른 분야에 정말 미국의 가게들의 지출이, 소비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것을 바라볼 때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주식 투자 관점에서 미국의 소비 데이터의 향방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매 판매 데이터를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본다면 그 소비 상황을 잘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이 다른 거죠. 소매 판매는 기업, 개인 소비 지출은 가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범주라 하더라도 기업들은 자체 기업이 매출을 일으킬 때,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국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상황에서 기업들은 매출을 상당히 과대, 증폭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많이 있다는 것은 기업이 어쨌든 건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소매 판매 데이터는 실제 미국의 개인 리얼 진정한 소비에 비해서 약간의 오버 상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대평가될 그렇죠. 기업의 매출 자체가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에 있는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요, 가게들은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미국 가게들이 내가 지출을 많이 했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곧바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단순히 표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많이 지출이 많다, 그만큼 부가 많다라고 과시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특성이 과시하는 게 좀 더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 개인 소비 지출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소비 데이터보다 약간 언더에스티메이트, 과소상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미국의 소비를 볼 때 과대상계될 수 있는 소매 판매와 과소상계할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을 감안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무엇이 맞는지는 그때그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좀 더 주안점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2월에 3% 증가한 것 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거나 0%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과대평가된데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가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업의 판매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질, 그러니까 물가를 디플레이팅하면 지금 물가 수준이 5% 이상이니까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5% 이상,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마이너스인 것이죠. 미국의 실질 판매의 숫자는 대부분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고요. 숫자는 사실 1월 달에,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미국의 전월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약 2.8%, 3% 증가했어요. 그 뒤로 대부분 0%대에 지속하고 있고, 2분기에도 이 소매 판매의 향방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상할 수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또 자리 잡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지수는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 반영됐다라고 해서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별적인 기업들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 실적의 큰 흐름은 소매 판매와 따로 떼어낼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기업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우리가 전망도 1분기 부진, 2분기에도 다소 부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기업 활동의 소프트 데이터로 ISM 지수, 앞서도 네.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꾸준히 좀 하락세고 네. 둔화되고 있죠. 정확히 네. 말하면은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은 그나마 좀 버텼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약간 그 소매 판매와 맞물려서 해석을 네. 해보면은 네. 그게 좋지 못한 시그널 같은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제가 지었는데요. 알코아라는 별명을 저는 주어지고 있어요. 알코아요. 네, 알코아라는 것은 미국의 알루미늄 기업인데요. 아, 맞아요. 네. 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중요동이 떨어졌죠. 하지만 과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알코아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이 알코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알코아의 실적을 보고 이번 분기에 미국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그대로 ISM 제조업 지수의 별명으로 제가 치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달 기준으로, 캘린더 기준으로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가장 먼저 폼을 여는 게 ISM 제조업 지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가 흐름이 괜찮겠구나라는 기대를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안 좋아진다면 이번 한 달 동안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의 적시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명을 ISM 제조업 지수를 알코아다라고 붙여드리고 있고요. 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표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업들한테 물어본 서베이 지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주안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마켓, 즉 S&P 그룹에서 민간 기업이죠. 제조업 PMI 지수라는 게 결국 똑같이 미국의 기업의 흐름을, 기업의 환경을, 제조업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 하나는 S&P 제조업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 다양한 게 있지만 이게 달라요. ISM 제조업 지수는요, 미국 외 지역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즉 글로벌리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당연히 대기업 위주겠죠. 마켓 제조업 PMI 지수는, S&P 제조업 PMI 지수는 미국 내에 내수, 즉 도메스틱한 기업의 활동을 주로 다루는 기업들을 조사합니다.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어쩔 때는 ISM 제조업 지수와 S&P 마켓 PMI 지수가 같이 좋아지고 같이 나빠질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이게 크로스가 돼요. S&P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둔화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국 내수는 좀 부진할 수 있는데 글로벌리 미국 기업들은 잘 나간다,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처럼 둔화되는데 그럼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리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녹록치가 않다, 예전보다 조금 부진하다, 다양한 글로벌 경기도 센티멘트, 심리 차원에서 안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S&P 제조업 PMI 지수로 오히려 좋다라는 것은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IRA 아니면 리쇼어링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내수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난 2016년도에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터졌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의 내수 기업들의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반대로 셰일 기업이 미국 안에서만 작용했었던 그 상국에는 ISM 제조업 지수와 S&P 마켓 PMI 지수가 향방이 좀 달라졌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라고 보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ISM 제조업 지수도 글로벌 경제의 둔화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서비스업 지수도 거기에 그런 영향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앞서서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등 알아봤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다. 네. 한때는 소프트 랜딩 얘기하다가 노 랜딩이다. 그런 네. 말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게 고용지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현재 고용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참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간밤에도 버냉키가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고용시장은 슬랙, 즉 유휴 노동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점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직은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게 석각들의 중간 보고입니다.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미국의 고용지표는 노동통계국이라는 데서 발표를 합니다. 매월 초에 발표하는데요. 이것도 미국이란 국가가 되게 특이한 게 조사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이 책에서는 이런 조사 방식의 구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흔히 미국의 고용지표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업률이고 하나는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가 늘었느냐. 신규 고용.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농업을 제외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이라는 것으로 발표합니다. 즉 미국의 고용지표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뉴스플로우 상에 항상 헤드라인으로 실업률이 몇 %, 지난달에 비해서 신규 고용 일자리 수가 얼마나 증가했다. 이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실업률은요. 조사 대상이 가계조사예요. 아까 소매 판매와 개인 소비 지출을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한테 하나하나 서베이 방식으로 아니면 추출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 신규 고용,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고용이 늘었느냐를 보는 것은 기업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 블랙박스가 들어갔어요. 미국의 팬데믹 이후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 은퇴 연령이 빨라졌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이탈했고 가사노동에 대한 영향이 커져서 여성 인구가 많이 이탈했고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재택근무 방식이 좀 더 혼용됐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전과 다른 변화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괄목하는 것은 세대별로 약간의 상이함은 있지만 엔잡러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인플로이라는 얘기로 대변하는데 즉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이 많아졌어요. 직업이 여러 개 있다는 게 결국 좋은 직업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보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비용, 낮은 비용의 사람들이 직업들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파트타임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요.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람이 직업이 3개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가계조사에서는 가게한테 물어보면 제가 직업이 3개 있고 가계조사한테 조사를 받았을 때는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카운팅이 되는 거에 비해서 기업조사로 간다면 제가 직업이 3개 있을 때는 저한테 월급을 주는 기업들은 저도 저 사람한테 월급을 줍니다. 저도 줍니다. 저도 줍니다. 3개의 카운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가계조사일 때는 하나의 카운팅이 되는 엔잡러가 기업조사에서는 3곳에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신규 고용이 3개나 늘어났다라고 이중 카운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현재 고용지표가 미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한다라는 의구심이 저는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고용이 왜 이렇게 좋냐. 실업률이 3.4% 완전 고용 시험 수준이잖아요. 이것도 미국의 현재 고용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저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신규 고용이 지난 1분기에 해프닝도 있었지만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 엔잡러를 탁 빼고 나면 정말로 미국의 고용이 이렇게 견조한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현재 좋은 건 좋은 거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이 좋은 게 과거에 이렇게 좋았을 때는 절대 경기 침체가 없었다라고 1대1로 해석하기에는 다양한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 고용 데이터에 허수가 좀 끼어 있다? 약간 과거와 네. 비교를 해서 엔잡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소비 지표, 그다음에 ISM 지수, 그다음에 고용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월가에서나 증권가에서나 갑론을박이 펼쳐지잖아요. 네. 진짜 온다 안 온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저는 일단 침체라는 워딩이 사람마다 해석하기도 다르게 같긴 한데 저는 네. 둔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둔화라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성장률이라는 것은 조금 낮아지고 그렇죠. 침체라는 것이 약간 무섭게 들리죠. 왜냐면 침체 그러면 2008년 IT 버블 이런 것처럼 실업자도 엄청 많이 양상하고 하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갑자기 무슨 충격이 나오거나 네. 예상치 못한 네. 그런 서프라임이라든지 네. 부동산 리스크가 빵 터지면은 네.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은 네. 그게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네. 성장률이 둔화되는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 침체의 폭과 깊이, 기간에 따라서 깊냐 아니면 얕냐의 그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모형이 있어요. 이거 좀 깨졌는데 네.
아마 글꼴이 좀 달라서 그럴 겁니다. 네. 그냥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예요. 아, 빨간색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파란색 점선은 뭐냐면 원래 이 OECD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기준이 100입니다. 네. 이 기준이 왜 100이냐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를 장기적으로 평균해서 100이라는 기준선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100 위에 있으면 좋다, 100 밑에 있으면 안 좋다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 비금치란 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네. 과거에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하고 같이 결부해서 모형을 하나 세워봤더니 기준선이 100이 아니고요. 이 파란색 기준선입니다. 이때 기준선이 표준 편차, 즉 표준 정규분포상에서 변동성을 감안한 하단인데요. 이 동글뱅이 칠한 게 전부 이 기준선을 뚫고 내려온 기간이에요. 약간 98점 몇 99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겠네요. 네. 이것은 약간의 경제 데이터들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업데이트되면서 조금씩은 변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10번 중에 8번이요. 이 파란색을 뚫고 내려왔을 때 전부 다 경기 침체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90년대 후반. 그리고 과거 요때 2002년 초반. 이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기 침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10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다면 8번이 항상 경기 침체가 있었다. 그런 시각으로 이거를 바라보면 올해 1월부터요. 이 하단을 뚫고 내려왔어요. 이미 경기 침체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80%의 확률로 20% 틀릴 수 있죠. 하지만 8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신호가 떴다. 그래서 나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의 하나죠.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그 선후 관계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실물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GDP입니다. 실물 경제에 얼마나 선행성이 있냐라고 봤더니 6에서 9개월,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예요. 올해 1, 2월 달에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으면 올해 연말 4분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뷰를 저는 그래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시각을 갖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체로 확 갈 것이냐 아니면 둔화로 갈 것이냐는 것은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경제 침체가 왜 이렇게 왔냐,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다양한 시그널도 있지만 가장 근저에는 미국이 너무 빨리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이에요. 작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엄청 올리고 있는데 5월달 기준으로 현재 5.25%까지 기준금리 상단을 높였잖아요. 월간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36bp, 0.36%포인트씩 올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기준금리는 한 번 올릴 때 최근에 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얘기도 있었지만 보통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서의 금리 인상폭은 빠른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빠른 거예요. 얼마나 엄청 빠르냐? 1980년대 초반 이 이후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즉 30년, 40년 만에 가장 빠른 기준금리 인상폭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는 비용이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예요. 빨리 올랐다는 것이죠. 이자 부담이 그렇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결국 기업의 매출이 떨어질 거고 가계는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난 5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고 앞으로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자금을 살피겠다라고 하면 점차 경기 침체의 확률이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따라서 우리가 매월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바라봐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것은 약한 고리들. 자, 벌써 이렇게 많이 기준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딘가는 이 비용 압박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 그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댔던 미국의 지역 은행들. 이게 연초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역 은행들 중에서 세계 14위까지도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뇌관으로 시한폭탄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완전히 해결되려면 이미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인하 아니면 갑작스러운 변화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기는 침체 그 흐름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이 금리 인상 스탠스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블러드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금리를 여기에서 50bp 더 올려야 된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이게 끝이 아니다. 네. 뭐 6월은 동결할 수 있지만 7월에 한번 더 올릴 수 있다.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다 보면은 사실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블라드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연준의 의원들은 자기가 자기 주장을 가감없이 펼칩니다. 이거 좀 부럽죠. 오늘 금토일도 끝났는데 한국은행 의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가감없이 발표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요. 하지만 미국은 좀 더 이러한 흐름들 아니면 상황들이 워낙 영향력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을 흔히 독립적인 기관인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블러드란 사람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50bp에 대한 지금의 발언이 별반 예전부터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면 그 끝은 지금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약한 고리였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민감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자금을 댔던 지역의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면 자연스럽게 미국 경기 침체 폭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금리의 인상을 얘기하는 가장 큰 근저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럼 여기서 기준금리를 50bp 아니면 100bp로 올린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선행돼야 돼요. 만약에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연준은 단행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FOMC 의사록을 보면 철저히 양분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올려야 된다. 기준금리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나도 확신이 안 서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잡을 수 없다. 과거 70년대 항상 그랬지 않느냐에 대한 주장이고요. 반대편에선 기준금리를 지금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금 이미 약한 고리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하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팽팽히 앞서기 때문에 지금 블러드 총재의 이 50bp 금리 인상 발언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냐. 저는 지난 5월달 FOMC가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죠. 왜냐하면 저의 뷰 자체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워낙 하반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큰 가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막 듣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네. 사실 채권 금리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3% 초반까지 3.2%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제가 잠깐 보고 보니까 3.7 넘어서 거의 8에 근접하고 네.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다시금 하락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금리 하락은 여러 가지, 특히 장기 금리의 하락은 단기 금리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즉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단기 금리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서는 장기 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일 겁니다. 일시적일 수 있지만 장기 금리를 형성하는 그냥 산수식이 단기 금리 플러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이기 때문이에요. 단기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단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장기 금리의 흐름을 보면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아니면 미래의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장기 금리의 수준이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초유의 사태죠. 미국의 엑스데이트라는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다 왜곡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수준의 이런 장기물의 흐름이 미국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논의는 또 지금 국면이 지나고 나면 재평가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의 장기 금리는요. 이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거기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이 사이다 경제에서 넥스트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주창했던 게 신냉전 시대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그 변화는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날 것 같다.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전하고 돌아가기에는 오히려 기간이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요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불가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한 2, 3년 동안 더 나아가서 한 5년의 국면 속에서는 그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 즉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물가와 금리가 지속되는 세상. 그렇다면 장기금리도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라는 흐름에서 지금의 3.7%와 8% 흐름까지 왔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전보다 3% 초반보다는 확실히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지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소비가 중요하다면 그 중국은 좀 무엇이 중요한지 책에서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를 소개해 주셨는데 중국 경제 상태를 잘 나타낸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시간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즉 GDP,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데는 역시 투자의 비중이 가장 커요. 그래서 중국 그러면 투자 지표를 잘 봐야 됩니다. 중국 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투자 지표고 또한 수출 데이터가 매우 중요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올해는 중국이 소비 데이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리오프닝. 즉 코로나에 대한 압박에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자, 이전과 달라졌던 건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행도 가고 소비도 하고 상당히 소비 데이터가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겁니다. 실제 매월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괄목할 만큼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지난 1년에 비해서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국은 올해 소비 데이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에 비해서 올해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소비 데이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국을 바라볼 때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회복의 정도일 텐데요. 그 회복의 정도는 소비 데이터의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은 소비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이 그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상황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받는데 네. 한국 경제 관점에서 중요한 중국 지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단연 중국의 수출 데이터죠. 왜냐하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게 글로벌 산업의 재편 속에서 누가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를 누가 대고 최종 소비는 누가 했을까? 최종 소비는 미국이었고 생산하는 것도 중국이었고 그 공장을 돌아가는데 대부분 중간재가 한국이었고 중간재의 또 대부분은 반도체였고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성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수출이 잘 된다 그러면 항등식이었어요. 한국 수출도 뭐 한 달, 두 달 지연될 수 있지만 좋아졌다라는 게 과거의 흐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였다는 것이죠. 최근에 OECD, IMF가 경제 성장률의 경제 전망을 할 때 정말로 한국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전망 자료를 발표했죠. 세계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전보다 성장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프레임에 근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거 같으면 한국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KDI라는 한국의 싱크탱크가 성장률, 국내에서 조망하는 성장률 자체도 내리고 있고 오늘 한국은행도 한국의 향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죠. 자, 이것은 과거 중국 특수, 중국의 경기 개선이 오롯이 한국의 수출의 경기 개선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중국의 데이터를 볼 때 어떤 걸 봐야 될까? 여전히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여지없이 중국의 내수 데이터 중에서 저는 소비 데이터라고 봅니다. 중국의 소비 데이터가 이제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아니라면 과연 한국에 어떤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전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미래를 조망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의미에서 중국의 수출 데이터와 중국의 소비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대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무역 의존도가 심한 까닭인데 최근 14개월 연속 네. 무역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 앞서서도 뭐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리고 네. 네. 뭐 이렇게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한국 경제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네, 네. 안 괜찮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안 괜찮은데요. 좀 희망 섞인 회로를 돌려보면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오히려 경기 침체를 반기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침체가 빨리 오면 그때가 바닥이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해석인 것이죠. 하지만 침체에 한번 빠지면 그 침체의 기관과 폭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침체를 비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의 경제는 이전에 한국 경제가 좋았을 때 흐름을 보면 수출도 잘 되고 투자도 잘 일어났고 그런데 지금이 정반대인 것이죠. 수출도 안 되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해외 투자의 중간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아니면 리쇼어링 같은 것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 반도체 생산 시설을 넓혔다면 이제는 전부 다 미국으로 가져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라는 것도 공장을 세울 때 이제는 중국 아니면 러시아 같은 신흥시장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가져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권유지만 이제는 강압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더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거진 2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맞아요. 무엇이 의미할까요? 오늘 공교롭게도 중국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조정받았는데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T4, 즉 반도체 생산 공정.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워렌 버핏이 TSMC를 선졸했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 결국 전 세계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공정을 갖고 있는 것이 대만, 한국, 일본 아닙니까?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일본을 중심으로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2018년도에 한국이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류가 형성됐었어요. 근데 벌써 그게 3, 4년 전입니다. 이미 그 기류는 끝났고요. 이제는 중국 대만에서 예전에 일본으로 그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주가지수의 향방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선택적으로 일본 쪽의 관계 개선에 일단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팩트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곱씹어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 큰 헤게모니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포지셔닝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과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팩트고 앞으로는 한국의 수출이 그럼 언제 턴 어라운드 될까? 모든 경제 기관들이 전망을 할 때 올해 하반기쯤에는 오히려 플러스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봐야겠죠. 최근에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실제 지금은 이런 선행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그 흐름이 좀 모호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가 다소 좀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 수출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거는요. 한국 수출이라는 데이터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ISM 제조지수를 알코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보다 더 빨리 한국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캘린더 데이로 가장 먼저 발표되는 게 매월 1일 날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입니다. 맞아요.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의 대부분이 중간재이거든요.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한국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중간재의 수요가 많으니까요. 글로벌 경제가 녹록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국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선행지표 성향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국의 코스피 인덱스와 수출 증가율의 흐름입니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기관과 범주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한국의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는 0.9 이상입니다. 즉 한국의 수출이 좋아지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수출이 국내 주가 지수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다라는 이 두 번째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두 가지 지표를 잘 알고 있는다 하면은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것은 연속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100% 다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의 선진국형 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제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뭐 여기에서 발생하는 좀 투자 기회 이런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선진국형 경제라는 게 특징이 내수 경제입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선진국가 될수록 수출보다는 내수에 좀 더 비중이라든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의 소비, 내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괄목할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진국형 경제라는 게 내수를 집중시켜야 되는데 근데 내수가 집중되려면 가계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가계 딜레버리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부채가 지난 10년 동안에 GDP 대비 98%에서 73%로 줄었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빚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 GDP 대비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 대부분은 한국 특유의 부동산이 또 결부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선진국형 경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핵심은 한국의 가계 부채가 어떻게 될까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현재는 녹록치 않죠. 빚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기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 변수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어쨌든 한국 경제도 이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상의 큰 흐름 속에서 아니면 신냉전상의 큰 흐름 속에서 과거의 수출 중심에서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데 또 다른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소비 이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 네, 투자 관점에서 소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소비가 과거 일본처럼 해외로 나갈지 아니면 국내로 나갈지는 아직 좀 지켜보시죠. 또한 소비는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빚을 갚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질 거고요. 그럼 빚을 갚다 보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부자 그룹으로 갈수록 양극화인 것이죠. 고소득자로 갈수록 그래도 이 이자에 대한 부담보다 또 소비할 수 있는 소비를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하는데요. 투자할 수 있는 또 여력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소비도 이런 양극화에 따라서 고소득자가 주로 향유하는 소비군의 기업들 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안 좋다고 하시니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소멸 국가잖아요.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가 2019년, 20년 통계청의 통계 인구 추계가 좀 다르니까요. 그때 이후로 이미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일본처럼 막 네. 잃어버린 몇 년, 뭐 이런 것들도 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사실 이런 것들 종합해보고요. 늘상 있죠. 늘상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한국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좀 더 중국이 답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인구 관련돼서는요. 일본, 한국, 중국이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 근데 경제 규모는 더할 나위 없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구를 갖고 잣대를 대면요 아무런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구가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니까요. 따라서 이 인구 관련된 이 노동력에 관련된 제도적인 개편도 결국 이민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수많은 시대적인 논의와 합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이게 우리나라 약간 그런 특성상 네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뭐 다민족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지 않을까. 확실하게 내용이 좀 맞습니다.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통과 의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한국이 참 대다적인 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많은 또 시대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전반적으로 좀 암울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약간 투자자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약간 좀 그렇게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죠.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이 될 수 있는 거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과 전술이고요. 또한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저는 항상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자산 배분은
매월 주식을 사더라도 지금 많이 살 거냐, 나중에 많이 살 거냐도 또 다른 자산 배분의 기본입니다. 또한 자산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전통 자산뿐만 아니고 우리가 급부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는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중물가 시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당연히 그것의 해지 수단으로서 금 가격도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아마 여기 다른 투자에 나와서도 지난해 계속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온스당 1,500불에서 금 투자에 대해서 중요도를 말씀드렸는데 벌써 2,000달러 넘었죠. 하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흐름에서 놓고 본다면 자칫 손이 안 갈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측면에서 금은 여전히 유망한 자산이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물가, 중금리 그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채권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네. 결국에는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금이라든지 네. 또 한 번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네. 이런 쪽은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의미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아예 없다라는 것은 경각심을 일으킬 때다. 조금이라도 뭐 1%, 2% 아니 5%라도 담아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추일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또한 너무 비싸졌으니까 대부분 포트폴리오 상에서 아예 그냥 배제하고 보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어떠한 자산군을 배제하기에는 큰 어폐가 있다.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 해서 기본적으로 다변화가 지금은 중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시계가 답답하죠. 어둡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지표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시성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경제지표로 투자해서 부자된 사람이 누가 있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끊임없는 챌린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경제지표라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하는 것부터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살면서 기준을 하나에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미래를 연속적으로 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추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 결론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은 오늘의 핵심은 결론이 아니라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그걸 코스피 지수와 상한 개수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안 좋아지네 이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은 나의 자산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빈센트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